안녕하세요. 중졸 검정고시 국어의 박수미입니다. 자, 이번 시간 두 편의 시를 공부할까 하는데요. 우리가 1강부터 4강까지 이렇게 진행을 해오면서 시라는 문학작품을 감상을 할 때 어떤 것에 중점을 두고 감상해야 주제까지 연결이 되는구나 라는 그 연습을 지금 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자, 오늘 그 두 편의 시 역시 간략하게 화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분위기 속에서 이야기하는지를 통해서 주제까지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는요. 엄마 걱정이라고 하는 시고요. 제목에서 벌써 느껴지다시피 엄마를 걱정하는 모습이 담겨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시를 크게 봤을 때 두 개의 연으로 나누어지고요. 첫 번째 연은 어린아이의 시선에서 어린아이가 엄마를 생각하는, 엄마를 그리워하고 걱정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면 두 번째 연은 어렸을 때 엄마를 그리워하고 걱정했던, 기다리고 있었던 그 어린 시절을, 유년 시절을 상상하고 회상하는, 상상이 아니라 회상입니다. 회상하는 어른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의 시점을 잘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일단 내용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열무 30단을 이고 시장에 간 우리 엄마. 안 오시네. 해는 시든 지 오래.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엄마 안 오시네. 배춧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안 들리네. 어둡고 무서워. 금간 창틈으로 고요히 빗소리. 빈방에 혼자 엎드려 훌쩍거리던 아주 먼 옛날.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그 시절. 내 유년의 윗목. 자, 앞선 페이지가 하나의 연이고 지금 두 번째 연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두 번째 연은 과거에 자신이 회상을 했던 그 내용을 떠올리는 어른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했었죠. 자, 앞에서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열무 30단을 이고 시장에 간 우리 엄마. 그럼 우리 엄마라고 말을 하는 걸로 봤을 때 이 시의 시적 화자는요. 일단 성인이 아니라 지금은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가 엄마를 기다리는데 열무 30단을 머리에 이고 우리 엄마가 나를 놓고 시장에 가서 물건을 팔러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해 봤을 때 이 화자의 가정 형편은 어렵다 정도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겠고요. 안 오시네. 누가? 엄마가 안 오신다는 거죠. 해는 시든지 오래라고 했는데 이런 게 바로 시적인 표현입니다. 해는 우리가 보통 저물어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해를 두고 시든다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그런데 해가 시들었다라고 표현한 건 엄마가 이고 간 그 열무 이파리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시들 것이고 엄마가 떠나버린 지 한참 된 이 시간도 지난 만큼 열무도 시들었을 것이다.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시간의 경과를 마치 눈으로 보는 열무의 잎사귀처럼 표현을 한 겁니다. 해는 시든 지 오래.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라고 했는데 뭐뭐처럼이라고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 상태가 조금 좋지 않은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뭐뭐처럼이라고 연결어 넣어가지고 지금 직접 비유하고 있는 거 보니까 직유법이고요. 하나 더 찾자면 찬밥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차갑다라는 느낌은 만져야 느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요건 촉각으로 봐야 되겠죠? 촉각적 심상.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 있대요. 근데 보통 찬밥의 이미지라는 것이 누군가를 위해 정성스레 준비한 따뜻한 밥이 아니라 약간 쓸쓸함, 버려진 느낌,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나를 버려두고 간 건 아니지. 시장에 가서 장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나를 혼자 두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내가 받는 느낌이 그냥 버려진 느낌, 쓸쓸한 느낌, 외로운 느낌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시적 화자의 뭐 정서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보자라고 한다면 외로움이나 쓸쓸함, 찬밥이라고 하는 시어에서 알 수 있겠다라는 거. 그리고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내가 숙제를 빨리 끝마쳐버리게 되면 나머지 기나긴 시간을 엄마를 기다리는 게 너무 지루하니까 그 시간마저 줄이고 싶은 마음에 정말 천천히 숙제를 하는 건데 그래도 엄마가 안 오시네. 배춧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엄마가 돌아오신다면 그 배춧잎처럼 소리가 타박타박 날 텐데 그 소리도 안 들리네.
자, 지금 여기 보니까요. 안 오시네. 안 들리네. 안 오시네. 안 하지 않네, 안 하지 않네, 안 하지 않네 이런 표현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네요. 우리가 시에서 이런 일정한 소리들이 반복이 되게 되면 운율을 형성한다. 더구나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형태가 정해져 있는 정형시는 아닌 것 같고요. 자유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의 자유시라고 하는 형식상의 특징하고요. 일단 정서가 담겨져 있는 시니까 서정시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 여기서 하나 더 볼 건 화자의 정서는 외로움, 쓸쓸함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어둡고 무섭다라고 하는 정서도 나타나죠. 어두움, 무서움, 혼자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어둡고 무서운 분위기를 더 극대화시켜주는 게 바로 금간 창틈으로 고요하게 내리는 빗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금이 가 있는데 그걸 붙이지도 못할 만큼 형편이 좋지 않은 상황에 비까지 추적추적 내리는 그런 날이라서 더욱더 무서움을 가중시켜주는 거겠죠. 그리고 빈방에 혼자 엎드려서 훌쩍훌쩍 거리던 이게 바로 화자의 어린 시절의 내용입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1년은 어린 시절 엄마를 기다리던 화자의 모습. 이 내용이 바로 어린 시절의 유년인 거고요. 이제 2연으로 넘어가게 되면 아주 먼 옛날. 지금까지 한 이야기가 전부 다 아주 먼 옛날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묶었을 때 현재인 거죠. 지금 이게. 현재이면서 지금 말하고 있는 화자는 어린 아이가 아니라 성인이 된 화자입니다. 그럼 화자가 지금 성인으로 바뀌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이 어디에 있느냐? 옛날이라고 하는 표현하고요. 그 시절 내 유년의 윗목이라고 하는 표현에서 유년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봤을 때 화자가 어른임을 짐작할 수 있는 시어가 여기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아주 먼 옛날에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면 지금도 나는 눈시울이 뜨겁다라고 하는 걸로 봤을 때 그때의 기억이 뭔가 따뜻하고 포근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여전히 성인이 된 지금도 그때를 떠올리면 약간 외롭고 슬프고 엄마가 그립고 기다리는 느낌, 이런 느낌이 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글의 주제를 정리를 해보자면 한마디로 어린 시절에 대한 기억입니다. 근데 어린 시절의 기억이라고만 쓸 게 아니라 그 어린 시절에 대한 화자의 기억이 어땠는지를 정리를 해야 되겠죠. 쓸쓸함이나 외로움입니다. 그리움. 근데 여기서 그리운 건 그 시절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립다가 아니라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겠죠. 자, 그럼 조금 더 길게 풀어보자면 시장에 간 엄마를 기다리던 어린 시절의 모습을 떠올리는 거죠. 그 슬픈 어린 시절. 시장에 간 엄마를 기다리며 느낀 슬픔을 회상함.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도록 합시다. 자, 운율 형성 요소를 먼저 찾아보도록 합시다. 반드시 시를 공부할 때는 시라는 것이 다른 글들하고 달리 운율이나 리듬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운율을 형성하고 있는 요소가 무엇인지 반드시 찾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유사한 식구의 반복. 아까 시를 볼 때 선생님이 네모난 표시로 안 오시네, 안 오시네, 안 들리네 표시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반복을 하면서 운율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용된 표현 방법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두 가지로 제시를 해놓았는데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 있다라고 해서 직유법은 선생님이랑 체크를 했었고요. 여기 나와 있는 해는 시든지 오래라고 하는 표현은 화류법에 속합니다. 우리가 화류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생물을 생물처럼 표현하는 것을 화류법이다라고 얘기했었죠. 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뭔가 싱싱했다가 시들었다가 할 수 없는 존재인데 열무의 이파리처럼 시들었다라고 표현을 한 거니까 무생물을 생물처럼 표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 가지 표현 방법 이외에도 다양하게 심상을 활용해서 감각적인 표현들로 그 당시의 모습을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 찬밥이라는 표현이라던가 유년의 윗목, 아랫목 이렇게 봤을 때 보통 아랫목이 구들장과 가까운 따뜻한 공간이라면 윗목은 구들장과 약간 머니까 차가운 그런 공간이라고 봐야 되겠죠. 둘 다 차가움을 느끼게 해주는, 그래서 더 쓸쓸한 분위기를 형성을 해주는 그러한 시어들이고, 이런 것들은 둘 다 촉각적인 심상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고요하게 빗소리가 들린다라고 한 거 보니까 청각적인 심상이라고 정리를 해야 되겠고요. 자, 이 네 번째 내용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의 정서와 분위기를 살려주는 소재들이라고 했는데, 보통 이 정서와 분위기를 잘 찾게 되면 이 정서와 분위기에서 주제까지 연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일단 이 시 자체적으로 봤을 때 시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밝고 경쾌한 분위기가 아니라 약간 어둡고 슬픈 분위기입니다. 쓸쓸한, 외로운, 춥고 을수년스러운 그런 느낌의 분위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러한 분위기를 어떻게 느꼈느냐? 시 곳곳에 숨어 있는 여러 개의 시어들을 통해서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죠. 보통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도 저 사람에게는 굉장히 밝은 느낌이 난다. 아, 저 사람은 뭔가 모르게 우울한 느낌이 난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럼 어디에서 받았느냐라고 묻는다면 저 사람의 말투에서도 느껴지고 저 사람의 행동에서도 느껴지고 저 사람의 옷차림새에서도 심지어 밝고 어두움 같은 게 느껴진다라고 얘기하죠. 마찬가지 시에서도 여러 가지 정서나 분위기들은 시 안에 담겨있는 소재들을 통해서 시어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차갑다라는 느낌, 창틈인데 금이가 있는 그러한 배경의 느낌, 빗소리가 그 와중에 고요히 내리고 있고 텅 비어있는 방 하며 차가운 윗목이라는 이런 소재들이 들어가 있고, 이런 소재들을 우리가 그림으로 그려봤을 때 따뜻한 느낌이라기보단 뭔가 추운, 쓸쓸한, 외로운, 무서운 이런 분위기를 형성을 해주고요. 그래서 그 당시 어린 아이가 느꼈던 그 정서는 외로움, 쓸쓸함일 테고, 성인이 돼서도 외롭게 그때 엄마를 기다렸던 그때의 기억을 떠올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다음 시는요, 굉장히 짧은 시입니다. 엄마야 누나야 라고 하는 시인데요, 김소월 작가의 작품입니다. 보통은 김소월이라고 하는 이름을 떠올리자마자 대부분의 이제 우리 학생들이 김소월? 이름이 여자 같은데 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본명은 김정식이고요. 필명이 김소월인 겁니다. 네, 대부분 우리 교과서라던가 아니면 여러 문제집에서는 본명을 쓰지 않고 필명을 더 많이 쓰기 때문에 알아두시고요. 남자 작가입니다. 자, 특히나 이 작품 같은 경우는요, 화자, 시적 화자를 설명하기에 가장 적합한 그러한 작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앞서서 분명히 1강에서 선생님이 시적 화자에 대한 설명을 하긴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시인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시 속에서 배치해 놓은 인물이에요. 그래서 시 속의 목소리의 주인공이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말해서 시 안에서 말하고 있는 인물. 그런데 그 시 안에서 말하고 있는 인물이 작가일 수도 있고 작가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시적 화자가 작가인 경우도 있지만 작가가 아닌 경우도 있으니 유의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시다라고 볼 수 있겠고, 분명 김소월이라고 하는 성인 남자 작가가 적었다라고 선생님은 얘기했고요. 그럼 시의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뜰에는 반짝이는 금모래빛이 있고 뒷문 밖에는 갈립들이 마구마구 노래하는 그런 곳에서 엄마야 누나야 강변에서 살자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러한 표현들을 얘기하면서 엄마, 누나 강변에서 살자라고 말하는 걸로 봤을 때 시적 화자는 성인 남성이 아니라 아마도 어린 소년일 것 같아요. 그러니 이 작품은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거겠죠? 시적 화자와 작가가 동일하지 않은 겁니다. 작가는 성인이지만 시적 화자는 어린 소년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뜰에 반짝이는 금모래빛이 있고 뒷문 밖에는 갈잎이 노래한다 라고 했는데 이 금모래빛에 관련된 이 표현에는 무슨 심상일까요? 눈으로 바라보는 거니까 시각적 심상. 갈잎이 노래하는 건 우리가 귀로 들어야 되는 거니까 청각적 심상. 어쨌든 금모래빛이 반짝거리고 있고 갈잎이 노래하고 있는 그러한 광경은 굉장히 평화로운 순수한 광경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러한 공간이 바로 화자가 생각하는 곳이 강변인 겁니다. 그래서 이 강변이라고 하는 시어는 시적 화자의 이상향, 시적 화자가 추구하는 곳, 살고 싶어 하는 곳, 평화로운 그 세계가 바로 시적 화자에겐 강변인 거죠. 자, 하나만 더 정리를 해보자면요. 지금 이 1행과 4행이 똑같은 내용으로 반복이 되고 있죠.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수미상관 구조 혹은 수미상관 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수미상관 구조에 대해서는 핵심 정리할 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걸 간략하게 봤을 때 이 글의 갈래는 자유롭게 쓴 자유 형태의 자유시고요. 자신의 정서를 노래한 서정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주제를 정리해보자라고 한다면 강변에 살고 싶은 소망입니다. 그런데 강변이라고 하는 곳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자면 평화로운 곳, 그러니까 평화로운 곳에 살고 싶어하는 평화로운 곳에 살고자 하는 소망.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핵심 정리 들어갑니다. 자, 이 작품에 사용된 여러 가지 심상을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반짝이는 금모래 빛이 되고 했으니까 시각적인 심상일 거고 갈잎이 노래한다라고 했으니까 청각적인 심상입니다. 시니까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 반드시 찾으셔야 되겠죠?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라고 하는 똑같은 문장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우리나라 민요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이렇게 끊어 읽어서 마디가 총 3개로 끊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민요 율격은 대체로 사문보다라고 얘기하는데 김소월 작가의 대부분의 작품들이 이러한 민요적인 율격을 많이 띠고 있어서 끊어서 읽어보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끊어 읽어집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엄마야 누나야 같은 경우도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뜰에는 반짝이는 금모래빛. 이런 식으로 사문보의 율격을 반복을 하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죠. 자, 이 시의 화자는요. 어린 소년입니다. 그래서 굳이 왜 어린 소년을 집어넣었을까? 강변 살고자 하는 마음은 어리지 않아도 성인인 화자를 집어넣었어도 전달할 수 있었을 텐데 굳이 어린 소년을 넣은 이유는 뭘까라고 떠올려 보면요. 강변이라고 하는 공간 자체가 뭔가 순수하고 평화로운 공간입니다. 근데 어른의 눈에서 바라보는 그 강변의 모습, 그러니 나 강변 가서 살고 싶어 라고 얘기하면 뭔가 저곳에 좋은 것이 있을 것 같은 욕심의 공간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런데 어린아이 입에서 말하는 저 강변 살고 싶어요. 반짝이는 금모래빛이 있고요. 갈잎들이 예쁘게 노래하는 그 공간에 살고 싶어요. 라고 어린아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게 되면 훨씬 더 순수하게 보이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순수한 동심의 세계를 강조하기에는 어른보다는 어린이, 시적 화자가 소년이었을 때 훨씬 더 그 주제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화자를 어린 소년으로 집어넣었던 거고요. 특징은 수미상관적 구성을 사용했다라고 하는데 수미상관적 구성이란 이겁니다. 시의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을 같거나 비슷한 내용으로
반복하는 것을 수미상관적 구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수미상관적 구성을 활용을 했을 때 어떠한 효과가 있냐? 첫 번째, 반복을 하면 무조건 운율이 형성이 되고요. 두 번째, 우리가 보통 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건 그 의미를 강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적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어떤 중요한 내용, 의미를 강조하고요. 세 번째, 앞뒤에 똑같은 게 딱 하고 버티고 있으면 구조적으로 안정감을 줍니다. 네 번째, 뭔가 뒤에 더 할 말이 조금 더 있을 것 같은 여운마저 형성을 하죠. 자, 5. 시어의 상징적인 의미. 강변이라고 하는 시어는 이상향, 안식처, 화자가 지향하는 평화롭고 순수한 세계로서 어린아이가 바라보고 어린아이가 가고 싶어하는 그러한 공간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엄마 걱정하고 엄마야 누나야 라고 하는 시 2편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총 3편의 시를 볼까 합니다. 그 작품 미리 한번 읽어오시고요. 오늘도 공부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